우리가 아는 그 정글북 이야기 있잖아요. 그런데 100년도 더 된 스페인어 판본에 우리가 전혀 몰랐던 비밀이 숨어 있다면 어떨까요? 오늘 파헤쳐 볼 건 바로 그 책 자체에 담긴 숨겨진 이야기입니다. 모글리, 발루, 바기라. 이 이름들 듣기만 해도 딱 어린 시절이 떠오르지 않으세요? 네, 우리 모두가 정말 사랑했던 캐릭터들이죠. 그런데 말이죠. 1918년에 이 친구들을 스페인에 처음으로 소개한 사람은 과연 누구였을까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그 사람이 원작자인 키플링에 대해 사실은 어떤 생각을 품고 있었을까 하는 점이에요. 오늘 우리의 여정, 바로 이 번역가의 시선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정글북을 그냥 동화책이 아니라 마치 하나의 고고학 유물처럼 한번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이야기 그 너머 책이라는 이 물건 자체에 겹겹이 쌓인 역사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는 거죠. 자, 첫 번째 층입니다. 이게 어쩌면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데요. 바로 번역가 라몬 디 페레스와 그의 정말 통찰력 넘치는 서문입니다. 이 사람이 바로 라몬 디 페레스입니다. 근데 이분은요, 그냥 단어만 스페인어로 옮긴 사람이 아니었어요. 작가인 키플링을 보면서 한편으론 문학의 거장으로 인정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론 굉장히 강력한 정치적인 힘을 가진 인물이라고 봤던 거죠. 이런 이중적인 시선으로 아주 날카롭게 분석을 했습니다. 그는 키플링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문학의 영광인 동시에 정치적인 힘이라고요. 와, 이 한 문장에 키플링의 그 천재성에 대한 존경심, 그리고 동시에 그의 어마어마한 영향력에 대한 경계심이 그대로 담겨 있는 거예요. 페레스는 서문에서 아주 근본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이 책 진짜 누구를 위한 책이지? 하고 말이죠. 이게 그냥 동물들이 나와서 모험하는 이야기 같지만 사실은 어른들을 위한 유쾌하면서도 은근히 뼈가 있는 사회풍자일 수도 있다고 짚어낸 겁니다. 작품의 숨겨진 깊이를 확 드러내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그의 비판 중에서 가장 날카로웠던 부분은 바로 키플링의 정치성을 향한 것이었습니다. 그는 키플링의 맹렬한 제국주의를 콕 집어서 지적하면서 심지어 어떤 영국 시인은 그걸 잔인하다고까지 불렀다는 말을 인용하기까지 해요. 생각해보세요. 1918년입니다. 그 시절에 번역 서문에서 원작자를 이렇게 대놓고 비판했다는 거, 이거 정말 대담한 일이 아니었을까요? 그런데 진짜 흥미로운 점은 바로 이겁니다. 그렇게 날카롭게 비판을 해놓고도 페레스는 결론적으로 이 책을 추천하거든요. 아이들의 의지력을 키우는데 좋은 강장제, 그러니까 보약 같은 게 될 거라고요. 참, 그의 복잡한 시각을 이보다 더 잘 보여줄 순 없겠죠. 자, 이제 좀 분위기를 바꿔볼까요? 이 날카롭고 진지한 번역가의 세계를 잠시 떠나서 아주 환상적인 작가의 상상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분위기가 정말 180도 확 달라질 거예요. 이 둘의 대조가 정말 재밌습니다. 러디어드 키플링이 쓴 서문은요, 페레스의 서문과는 정말 완전히 딴판입니다. 비평? 그런 건 한 줄도 없어요. 그 대신에 아주 독특하고 상상력이 넘치는 일종의 감사 편지가 담겨 있습니다. 키플링이 가장 먼저 감사를 표하는 대상이 누군지 아세요? 놀라지 마세요. 바로 현명하고 뛰어난 코끼리 바하두르 샤입니다. 번역가의 그 진지한 분석을 읽다가 이걸 보면 갑자기 동화 속 세계로 훅 빨려 들어가는 느낌이죠. 그의 감사 인사는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어떤 익명의 신사, 그리고 심지어 숙련된 몽구스에게도 감사를 표하고요. 뱀을 연구하다가 돌아가신 파충 유학자나 배에서 만났던 동승객까지. 그러니까 키플링은 자기 이야기 주변에 또 다른 신화적인 세계를 계속해서 만들어내고 있었던 겁니다. 좋습니다. 이제 책의 내용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 책이라는 물건 자체, 그 물리적인 실체와 그게 디지털 시대로 어떻게 넘어왔는지 그 여정에 한번 초점을 맞춰보겠습니다. 이 책의 모든 역사가 고스란히 보존된 채로 말이죠. 옛날에 인쇄된 책들은요, 그 자체로 하나의 타임캡슐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그 안에는 당시 인쇄기술이 남긴 흔적, 그러니까 실수들, 오탈자 목록 같은 것들도 그대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보세요. 이게 바로 1918년판에 실렸던 실제 오탈자 목록의 일부입니다. 말레타, 여행 가방을 무레타, 목발로 고치라고 되어 있죠. 또 단위를 마일이 아니라 리그로 바꾸라는 지도 보이고요. 이런 아주 사소한 실수 하나하나가 이 책이 100년 전에 어떤 모습이었는지를 생생하게 보여주는 증거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바로 이 낡은 책에 새로운 생명을 불어넣은
현대 영웅이 등장합니다. 바로 프로젝트 구텐베르크의 이름 모를 자원봉사자, 디지털 필사자죠. 근데 여기서 이 필사자가 따랐던 원칙이 정말 중요해요. 이 사람은 책을 현대적으로 고치거나 바꾸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정반대였죠. 1918년 그때 그 시절에 철자법, 침전은 인쇄 오류까지도 그대로 보존했어요. 왜냐하면 수정하는 것보다 그 시대의 모습을 완벽하게 복원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겁니다. 대단한 철학이죠. 자, 이제 결론으로 가볼까요?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여러 가닥의 이야기들을 하나로 쫙 엮어서 이 책 한 권이 살아온 삶에 대한 완전한 그림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한 권의 책이 걸어온 여정,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먼저 키플링의 상상력에서 창조되었고 페레스라는 비판적인 번역가를 거쳤죠. 그리고 1918년에 불완전한 인쇄물이라는 유물로 보존되었다가 마침내 오늘날 충실한 디지털 사본으로 다시 태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책은 절대 한 사람의 창작물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정글북 안에는 작가, 번역가, 또 실수를 남긴 그 시절의 인쇄공,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소중하게 보존한 현대의 디지털 필사자까지 여러 시대의 목소리가 겹겹이 쌓여있는 하나의 협주곡과 같은 거예요. 결국 우리가 책을 읽는다는 건요, 그 안에 담긴 이야기만 읽는 게 아닙니다. 그 책 자체가 살아온 시간과 그 속에 담긴 역사까지 함께 읽는 거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의 책장에 꽂혀 있는 책들은 어떨까요? 너무나 익숙해서 다 안다고 생각했던 그 책들 속에는 과연 어떤 숨겨진 목소리와 역사가 잠들어 있을까요?